충무로 책방 에메드. 숨을 만나다 강소희. 황거 니주바시를 보며 우리가 황거를 찾은 것은 일본 여행 둘째 날이다. 도쿄역에서 내려 신호등을 하나 건너 5분 정도 걸으니 왼쪽으로 바깥 해자가 보인다. 물오리라고 하기엔 좀 큰 물새 2마리가 물에 떠 있다. 고요한 아침 풍경이다. 도쿄 한복판에 이런 커다란 못이 있다니 라는 생각으로 걷다 보니 오른편으로 멀리 황거 앞에 해자가 또 펼쳐진다. 우리 발걸음은 황거 앞에 자갈광장을 지나 물 쪽으로 향했다. 물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한 흡입력이 있나 보다. 진초록 수면에 잔잔한 물결이 흐른다. 그 위에 위용을 갖고 서 있는 황거. 독특한 풍경이다. 황거는 일본 왕이 사는 성이다. 황거 주변은 소나무 총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소나무가 생장하기에 기후가 맞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가꾸었다는 나무들이다. 일본의 모든 성들이 다 그렇듯이 에도성도 해자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다. 적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 물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적이 성을 공격하려면 배를 타고 1시간 이상 노를 저어야 성에 도달한다. 성 안에서 침입해오는 배를 향해 화살을 쏘아댈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성을 지키려 했다. 그리고 성벽은 작은 벽돌이 쌓아 올려져 있질 않았다. 대청마루만큼 넓고 큼직한 돌판들이 이어 붙여져서 성벽을 이루고 있다. 그 돌들을 어떻게 운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성의 위상을 뽐내고 있는 듯하다. 날씨가 추웠으나 황거 앞 광장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관광객들이 모여들었다.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황거를 검색해 본 적이 있다. 대부분의 블로그에는 니주바시의 모습이 한가로이 사진에 담겨 있었다. 니주바시를 배경으로 온갖 포즈를 취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블로그에 올린 이들이 많았다. 가보지 않아도 인터넷 검색으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도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블로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가 찾는 그 남자의 이름 석자는 없었다. 황거와 바깥 세상을 잇는 다리가 이중교다. 마치 근엄한 왕과 바깥의 일반인들을 구분짓기 위해서인지 2개의 반원을 아치형으로 뚫어 다리 옆모습을 장식했다. 2개의 타원형이 해자 물빛에 비추어 원 모양을 이룬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안경 모습이다. 해서 그들은 이 다리를 안경다리라고도 부른다. 우리가 그곳의 풍경을 사진기에 담으려 하자 언제 나타났는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을 가로지른다. 한가로운 사진은 불가할 것 같다. 그들의 알록달록한 겨울 외투가 황과 풍경을 더한다. 겨울옷의 두툼한 부피만큼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풍경이다. 멀리 이중교가 보이고 그 앞에 드리워진 물그림자를 넘어 중국인들의 어깨 너머로 이중교를 사진에 담느라 힘이 들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사진을 찍고 그곳을 빠져나오는데도 30분이 더 넘게 걸렸던 것 같다. 누군가에게 잊힌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섭섭한 일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끼는 이들의 마음에 좋은 인상으로 남게 되길 소망한다. 해서 어떤 단체나 모임을 떠나면서도 작별 인사를 하고 작은 선물을 주기도 한다. 이 고운 선물처럼 상대의 마음속에 자신을 고이 간직해달라고.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에서 잊히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게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 100여 년 전에 이곳 이중교에 대추알 3개를 던졌던 그 사람도 후손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화인처럼 굳게 새겨지고 싶으실 것 같다. 그런데 일부러 그곳을 찾아온 나조차도 이중교 앞에서 그분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곳의 풍경에 홀라당 정신을 빼앗겼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밀려 사진 찍는 것에만 빼앗겼었다. 내 마음을. 그가 1924년 1월 5일 이곳에서 던졌던 의문의 대추알에 대해서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기억하지 않는다. 동경 여행을 가서 바로 이중교 앞에 서 있는 그 순간마저도 뭔가 분주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와
우리 마음은 그가 들어와 기억될 한 자리도 없는 것 같다. 그의 비통한 대추알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집 주방엔 조그만 바구니 안에 언제나 대추가 들어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대추를 몇 알 넣고 달여 마시고 난다. 그런데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대추 한 알이 내 책상 위에 와 있다. 침대 옆에 와 있을 때도 있고 현관 앞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다. 우리 집 고양이 쿵이가 물어다 놓았나 보다 하며 빙그레 웃고 난다. 그리고 대추를 물어다 놓았어? 귀여운 놈 하면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고 난다. 우리 집 고양이도 꼭 3개씩 물어다 놓는다. 92년 전 정초에 황과 앞 니주바시에 던졌던 대추 3개는 일본을 놀라게 했다. 해서 일본은 내무차관을 견책, 경시총감과 경무부장 등을 파면시켰다. 일본 경찰 수뇌부는 이 일로 휘청거렸다. 대추 3알이 니주바시에 떨어진 이유였다. 빨간 대추알 3개가 평범한 열매 3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읽는 이들도 눈치챘을 것이다. 그 대추알은 김지섭이 상해에서부터 품에 숨기고 왔던 폭탄이었다. 폭발하지 못한 폭탄. 1924년 1월 5일 저녁 7시쯤 이준교에 던진 대추알 모양으로 생긴 폭탄으로 인해 그들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리가 폭발하지도 끊어지지도 않았다. 난간이 손상된 곳도 없다. 안경 모양으로 생긴 그들의 니주바시의 풍광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해자 물빛 아래 멋지게 비춰졌고 그들의 왕과 황궁은 무사했다. 금간 곳이 한 군데 없을 정도로 그곳의 위용은 완벽했다. 그러나 일본은 놀라고 긴장했다. 고귀한 왕이 거처하는 에도성에 감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조선인이 나타나 폭탄을 던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심장을 서늘하게 했다. 그들은 김지섭을 그 자리에서 붙잡았고 공판을 8개월이나 미루면서 8개월 내내 그를 고문했다. 누가 시켰느냐? 어째서 준엄한 황고에 침입하여 대추알 폭탄을 던졌느냐? 이유가 무엇이냐를 신문했을 것이다. 김지섭의 배후까지 잡아들여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배후에 의열단이 있으며 의열단에서 계획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할 리 없었다. 그랬다. 1923년 9월 일본에서는 관동 대지진이라는 큰 지진이 있었다. 그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천재지변이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일본의 지형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어 지반이 약하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이었다. 어쩔 수 없는 지형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민심은 흉흉했다. 그들은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부정을 타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믿는 민족이다. 해서 그들은 언제나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성이 일본 국민에게 배어있다. 일본엔 나라가 부정을 타서 이런 큰 변이 일어났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민심이 흉흉했던 것이다. 일본인들의 불안은 계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 모든 것은 조선인들 탓이다. 그들이 일본인 우물에 독약을 탔다. 부정한 조선인들이 일본 땅에 와 있기 때문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비열을 퍼뜨렸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에 와 있던 조선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총으로 쏘아 죽이고 솥에 삶아 죽이고 그렇게 희생된 조선인이 6,600명이 넘는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어떤 기록은 2만 명에 이른다고도 전한다. 이렇게 조선인은 일본 땅에서 대청소되어졌다. 억울한 동포의 참변 소식이 조선에 전해졌다. 만주와 상해에도 전해졌다. 울분에 떨지 않을 조선인이 누가 있었겠는가. 일본의 잔혹성, 그들의 비합리적이며 비논리적인 만행에 의분이 끊지 않을 리 누가 있었을까. 한일 의열 단원들이 이 일에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동포의 한을 풀어주자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는 결단이 내려졌다. 1919년 11월 10일 중국 길림성
파오문 박 반씨의 집에서 조직된 의열단이었다.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이었다. 이들은 부산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의거, 나석주 의사의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 폭탄 투척도 한일 의열단에서 한 일이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 폭탄으로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기치였다. 그간 이 같은 의열 활동을 해오던 한일 의열단은 일본 동경에서 제국의회가 열린다는 보도를 입수한다. 제국의회에 일제 총리, 많은 대신들, 조선 총독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일본 제국주의 수뇌부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일본어에 능통하고 일본인과 비슷하게 생긴 자신이 임무를 맡겠다고 김지섭은 자원한다. 그 길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말이다. 일본의 심장, 그들의 수도 한복판에서 열리는 제국의회에 폭탄을 던지고 정치 수뇌부들을 처단한 후 잡힐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다.